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9일날 저녁에 많은 축구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막 분통까지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중국이랑 했는데 무승부로 비겨서? 그러니까요. 신태룡 호가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요. 2017년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 개막전 여기에 출전했잖아요. 근데 박 PD가 얘기한 대로 중국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선수들이 2군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안증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중국과의 A매치 상대 전적이요. 우리나라가 무려 32전 18승 12무 2패.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게 큰일 났어요. 최근만 놓고 보면요. 요번까지 해서 1무 1패. 우리가 오히려 뒤지고 있어. 공증증을 염려해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얼마 전 강팀 콜롬비아 이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심했잖아요. 근데 중국 만나선 또 예전 모습이 또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약체라고 자만을 하고 슬슬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러시아 월드컵이요. 제가 달력을 봤더니만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우리의 우려를 싹 씻어버릴 수 있도록요. 12일날 북한과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6일날 이때 절대 지면 안 되죠. 일본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때는 화끈하게 이겨서 축구팬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채용비리 뉴스가 비슷한 날짜에 나왔거든요. 네. 앞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처럼 공기업 채용 이런 신조 아시죠? A매치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이 A매치처럼 너무나 살 떨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A매치. 그리고 보통 같은 날 그 채용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A매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조가 또 있대. 합격너. 이게 뭐냐면요. 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이나 하라. 이런 신조라는 거예요. 이 신조에 대해서는 합정역 역장님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역장님이 왜 해명을 하십니까? 합정역이잖아. 아유, 합정너래니까요. 아무튼요, 답정너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채용비리에 대한 충격이 컸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이들이 이 소식 보고 다들 좌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최근 밝혀진 채용비리 실태와 함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공공기관은요. 그동안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에서 5배수 이 범위에서 서류 합격자를 뽑아왔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2014년에는요. 겨우 1명 채용하는 자리인데 서류 합격자를 30명이나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30배수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 발표마저 뒤집고요. 합격자 수를 더 늘렸대요. 무려 45명. 1명 채용하는데 서류 합격자를 45명이나 발표한 거야.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것도 있죠. 야, 우리 공공기관은 말이야 45대 1이야.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뚫어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한 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네. 한 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든 합격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야. 좀 얘가 공부를 잘하고 이랬으면 능력도 있고 했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둬도 됐겠죠? 근데 30명 정도면 얘가 서류는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30명 바뀐 거예요. 아하. 그래서 45명까지 늘려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한 명 아까 얘기했던 합정너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나머지 44명을 들러리를 시킨 거란 얘기인 겁니다. 결국 추가로 들어온 애들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서 맞춘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게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있었다고 해요. 또 요즘 재미난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비리랜드. 어딘지 아시죠?
랜드가 붙은 걸 보니까 뭐 강원랜드겠네. 맞아요. 강원랜드가 비리랜드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요. 채용 비리 사례가 너무나 다양하다고 해요. 이 강원랜드 인사팀은요. 엑셀 파일로요. 신입사원 청탁자 명단까지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게 벌써 밝혀졌죠. 허허. 특히 임원이나 일반 직원, 사회이사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서요. 외부 관계자와 강원랜드 주변 지역 유지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했대. 누가 청탁했는지를요. 또 외부 인사의 경우에는요. 카지노 허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부터요. 경찰의 정보과 직원 이런 사람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야, 디테일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원과 내부 직원, 사회이사의 청탁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시도의원은 물론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이름도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국회의원 역시 청탁 대상자가 10명이 넘는데요.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벌써 있죠. 권성동, 염동열. 이 의원 이외에도요. 전현직 의원 7명이 추천자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청탁이 심했는지요. 신입사원 상당수는요. 추천자가 한 명이 아니래요. 한 명으로는 불안한 거야. 저 사람만 추천해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명, 3명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보험도 들었네. 그러니까요. 보험까지 든 거죠. 그래서 당시 면접관이었던 강원랜드 모 인사팀장은요. 이분은 관뒀대요. 근데 이분은요. 법정 진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서류 지원 때부터 전화 쪽지, A4 용지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져 왔다. 인정을 한 거죠. 특히 국회의원실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의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차 인정석 검사는 아예 점수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청탁한 애들이 대부분 실력이 워낙 떨어져. 그렇지. 인정석 검사 이 점수를 반영하면 얘네 다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청탁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기도 3차 면접까지 했대요. 근데 3차 면접 이렇게 덜 떨어지는 애들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도 썼대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면접 순서도 조정을 했대요. 왜 조정을 하느냐? 덜 떨어지는 애들끼리 뭐 하나야. 이게 들통이 안 나니까. 그렇죠. 게다가 점수는요. 진짜 기발해요. 반드시 연필로 적게 만들었대요. 왜냐? 점수가 모자라면 나중에 다 합산해봤는데 이 청탁받는 애 붙여야 되는데 점수가 모자라면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제는 노래가 바뀌어야 돼. 기득권 자제의 면접 전수는 연필로 쓰세요. 이것도 나름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이 연필도 H 시리즈로 써야 돼. 그래야 잘 지워지나요? B 시리즈로 쓰면 이게 흔적이 남거든. 맞아요. 그리고 지우개도 좀 고급으로 써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비리랜드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비리랜드라고 안 하겠죠. 또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스키장. 네. 스키장을 처음 개장할 때 여기도 직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여기야 당연히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왜냐면 스키장 운영하고 스키장 강사해야 되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해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갑자기 채용 공고에서 문구 몇 개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유경험자란 문구가. 그리고요, 그거를 대체해서 외국어 눈통자면 가능하다. 강원랜드에 외국인들이 스키 타러 많이 갔나 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부에서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합격자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당시 뽑힌 스키 강사 중에 한 명이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천식 이걸로요. 군대를 면제까지 받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스키 강사잖아요. 천식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찬바람 쐬는 거. 네. 이 천식 걸린 사람이 감기에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참 공기를 어쩔 수 없이 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키장 강사로 채용이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밖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도 있을 거겠고요. 얘를 하나 뽑기 위해서 채용 조건을 바꿨던 거죠. 얘가 원래 천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천식이 걸리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천식이 아니었는데 군대 면제인데 왜 면제인지에 대한 사유가
서류에 써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한마디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군대도 면제받고 채용도 낙하산으로 되고. 진짜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제인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닐 거네요. 왜냐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고작 이런 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쓰겠어? 고만고만한 집안이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이런 조작도요, 강원랜드에서는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왜냐면요, 강원랜드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채용 비리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소위 백, 이것도 채용 비리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백으로 들어온 직원이요, 6명당 1명꼴, 이렇게나 많다는 거야. 다들 너는 누구 백이니? 이 얘기를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전에도 건강보험공단 여기에 불만을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공단, 공공조직, 공기업 이런 데 보면은 유독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은 것도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백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나은 형태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여기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비리에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 부,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대. 한마디로 윗물부터 제대로 썩은 거죠. 이건 연루라기보다는 관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것이 2016년도 5급 신입 직원 채용 관련 부분이거든요. 이 금감원이 2015년 9월에요.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계획, 이거를 공고하면서요, 경제학 분야 11명 등 총 7개 분야 53명을 뽑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요, 채용 인원의 25배수, 그리고 필기 전형은 2배수, 1차 면접에선 1.5배수, 2차 면접에선 채용 예정 인원만큼 뽑을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금감원 전 총무국장이요, 지인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제학 분야 지원자 땡땡땡, 누군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홍길동, 이 친구가 필기 합격 대상인가요? 라는 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무국장이 확인해 봤더니만 이 친구가 필기 성적이 23등인 거야. 문제는요, 이 분야 필기 합격자 대상자는 22명. 한 끗 차이로 탈락한 거죠. 그래서요, 이 국장이 어떻게 했느냐, 담당 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의 채용 인원 1명씩 늘려, 무조건 늘려,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늘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시한 덕분에 이 홍길동은요, 필기 전형에 추가 합격을 했고요, 결국 면접에서는 당연히 만점을 받았고요,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53명으로 했던 금감원은요, 경제학 분야 등 정원이 3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덕분에. 근데 이렇게 3명이 늘어나면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IT 분야 정원 3명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예. 이 친구, 홍길동이라는 친구 1명 때문에 애꿎은 IT 분야 3명이 떨어진 거라는 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행이나 공공기관 들어가서 뭘 뽑을 때 공인인증서를 꼭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동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금감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3분 IT 분야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3분, 이분들이 원래 들어와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더 편안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3분만의 피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죠. 아무튼요, 이처럼 채용 비리는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요, 소위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대요. 이런 공공기관 채용은요, 그들만의 리그다. 있는 집 자식, 기득권층만의 리그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채용 비리 적폐가 서서히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지난 10월 16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8일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불과 한 달 보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한 달 보름 동안 275개 공공기관 2013년에서 2017년 겨우 5년 동안의 채용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 드러난 채용 비리가 몇 건인 줄 아세요? 무려 2234건. 장난이 아니죠.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이나 되고요.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446건, 모집 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 190건, 선발 인원 변경 이것도 138건, 유형도 엄청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자를 합격시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필요 서류 이런 것도 제출받지 않은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은요, 모집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REO. 네. 여기에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홈페이지에만 몰래 공고를 내고 아는 사람들만 알게 연락을 줬겠죠. 이야, 이거는 저희가 경불진 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게스트들한테만 야 우리 이벤트해요? 참가하세요? 하고 그분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요. 이런 꼼수도 썼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런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 이거 진행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이와는 별도로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요 824개 범위가 더 늘어나죠. 지방공공기관 그리고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특별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면서요, 제보나 신고사안을 접수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합격자의 퇴직이나 억울한 탈락자의 구제 이게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대책본부장인 김용진 차관은요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채용 과정에서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의 구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마다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당장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법을 따라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고충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억울한 탈락자들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때문에 박 PD 얘기대로 억울하게 탈락한 구직자가 해당 기관과 소송전에 나선 경우도 있대요. 앞서 언급했던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공채 이때 IT 분야는 아니고요,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했는데 합격선에 들었는데도 탈락했던 정모 씨란 분이 있대요. 이분이요, 지난 7일날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걸 제기했다고 합니다.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점이, 떨어진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피해자에 대한 구대책 한마디 없는 금감원 그리고 언론에 대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하다, 분동 터진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런 소송전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금감원 채용비리 기사를 보면 누구 하나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을 퇴사시킬 수 있는 내부 규정 등이 없고 피해자의 범위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지금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나처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법적으로도 해결해 나가거나 처벌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를 왜 어렵다고 했겠어요?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에 앞서 최종 합격자 518명 중 대다수가 부정청탁에 의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채용 불합격자들도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나섰다는 거예요. 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눈 건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집단으로 소송을 해야 귀찮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 벌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아니, 이번 채용 비리 수사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 숟가래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채용 비리라는 것이 과거에도 만연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들추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채용 비리는 다른 비리에 비하면 비리 축에도 못 드는데 벌집 수시듯 너무 심하게 조사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대요. 어차피 벌어진 일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게 힘들지 않느냐. 벌써 4, 5년 지났는데 당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인사팀을 욕해야지. 부정합격자를 욕했다가 명예훼손 이런 뒷감당 가능하겠어? 이런 황당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다 그랬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그거 밝혀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 잘하면 될 테니까 과거 그냥 덮어두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이런 놈들은 대부분 과거에 악역을 했던 놈들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과거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난 못 봤어. 맞아요. 게다가 이 얘기 과거 덮어두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에?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명박 박근혜가 그토록 강조했던 말 아닙니까? 이거 원조는 박근혜 아빠잖아. 박근혜 아빠도 그랬었고요. 박정희가 맨날 군바리들끼리 모여서 술 먹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허리 아래쪽 이야기는 불문에 붙인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방송인 유병재 씨가 얼마 전에 블랙 코미디라는 수필집 같은 책을 냈어요. 예, 저도 봤어요.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허리 아래쪽 일은 불문에 붙인다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을 닉킥으로 차버리고 싶다. 그렇죠.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아무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과거를 덮으면 안 되는지 이게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를 위해 재미난 실험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머리 좋은 수재들이 모인다는 MIT 있죠. 네. MIT의 기숙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교수가 이곳에 몰래 들어가서요.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미끼를 던져놨대요. 미끼가 뭐냐? 진짜 미끼는 아니고요. 이런 걸 던져놨다는 거죠. 콜라 6개들이 팩을 넣어뒀고요. 나머지 절반에는 1달러짜리 지폐 6장을 넣어둔 거죠.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었던 콜라 지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콜라도 가지고 가고 현금도 그냥 쓱 가지고 가면 둘 다 사라지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봤더니만요. 콜라는요 모두 없어졌대. 근데 현금은요 무려 72시간 동안이나 아무도 훔쳐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냉장고 바로 옆에는 자동 자판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금을 꺼내서 음료수 사 마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가는 학생은 없었다는 겁니다. 콜라는 그냥 누가 나 먹으라고 갖다 놨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돈은 이게 누가 실수로 여기를 떨어뜨렸나 보다 해서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2번째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분장한 한 사람과 평범한 한 사람이 공항에서 시내까지 왕복 20회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실험을 했대요. 두 사람 모두 초행자, 라스베가스에 처음 온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분장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가운데 누가 요금을 택시기사한테 더 많이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보면 택시기사들은 시각장애인 속이기가 훨씬 쉽지 않아요. 시각장애인한테 더 많은 요금을 요구를 했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분 거리도 1시간 이렇게 돌아가도 시각장애인들은 알아채기가 힘들 테고 시각장애인한테 여기 차가 막히니까 좀 돌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돌아가면은 냄새, 청각 이런 걸로 다 아는데 이분은 라스베가스에 처음 온 것처럼 행동을 했다니까요. 이게 원래 사는 동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 온 사람한테는 속이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박 PD의 예상대로 진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분장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택시비를 지불했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재미난 2가지 실험을 한 사람이요. 누군가 봤더니만요. 행동경제학계의 거장 댄 에리얼리 교수거든요. 네. 이분이 직접 했던 실험이래요.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가르쳐왔던 기존 경제학 이론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에리얼리 교수는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존 경제학이라면요. 기숙사에서는 콜라와 현금 둘 다 훔쳐야 효용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CCTV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훔칠 수 있었죠. 근데 콜라만 훔치고 현금은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도요. 시각장애인을 속여야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앞서의 사람처럼 자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해서만 행동하지 않는다. 뭐냐면요. 도덕적 동기부여도 감안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동기부여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직한 인물로 봐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길 바라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경제적 동기부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 동기부여까지 감안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동기부여와 도덕적 동기부여의 균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때문에 각종 비리 사건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작은 부정에 대해선 이런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콜라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속이면 너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일반 사람 속이는 거는 난 시각장애인 안 속이고 일반 사람 속이는 거야. 이러면 도덕적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큰 공금 횡령하고 돈 훔치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부탁받은 사람 합격자 한두 명 넣어주는 거, 이게 무슨 큰 죄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애들은 돈도 훔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동기부여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도덕적과 경제적, 그거를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지적 유연성.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부정을 저지른 후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 아까 얘기대로 택시 운전사 실험에서도요, 기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각장애인에게 훨씬 더 쉽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속이는 거, 이거는 내가 너무 크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죄의식이 커, 정화감도 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요, 일반적인 멀쩡한 사람, 이걸 속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아까 얘기대로 시각장애인을 속일 수도 있었지만 시각장애인한테는 잘 대해주고 일반 사람 속이는 거야. 이거는 큰 나쁜 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을 한다는 겁니다. 위안을 삼으려면 박근혜를 태우고 그래야지. 그렇죠. 10바퀴 돌고 이러면서. 박근혜를 태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MIT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돈을 훔치기는 이게 너무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같아.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현금 가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 이거는요, 그냥 누가 놓고 간 건데 내가 마셔도 상관없겠지. 아까 박 PD 얘기처럼 콜라, 그냥 똑같은 값어치라도 현금은 손대지 않지만 콜라는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기 있는 돈, 저것도 훔칠 수 있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훔쳐. 대신 콜라? 요거는 작은 거니까 그냥 요 콜라만 먹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는 그냥 실험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닐까? 근데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 사무실에 있는 공용으로 쓰는 볼펜 있죠? A4 용지. 이거 가끔 집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갈 때 야, 도둑이야, 이렇게 안 하죠. 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 내가 집에 당장 조금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는 거야.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이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채용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난 횡령등 큰 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는 사람 좀 도와준 것뿐이야. 저 불쌍하네. 여기 안 들어오면 그냥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데 내가 걔 도와준 거야. 자기 위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1970년대 미국 워싱턴 DC의 케네디 예술센터에 선물 매장이 있었대요. 근데 선물 매장이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큰 도둑이 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여기에 연 매출이 4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15만 달러 어치의 선물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누가 도둑질을 엄청나게 해간 거죠. 1970년대니까 당시만 해도 CCTV 이런 거 없죠. 도둑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며칠간의 잠복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끝에 도둑을 잡았는데 찾고 보니까 모두들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느냐? 도둑이요, 큰 도둑이 아니고 그것도 또 한두 명도 아니고 300여 명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300여 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와서 훔쳤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이 300여 명의 노인들은요, 여기에는 케네디 예술센터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요, 수십 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쁜 게 보이면 이거 손자 하나 갖다 줄까? 우리 손녀 하나 갖다 줄까?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이거 큰 죄 아니지? 이러면서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이곳에서는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일을 하니까 금전 등록기 이런 거 없었대요. 그냥 물건을 팔고 판 돈을 그냥 넣어두는 현금 상자만 있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가지고 가도 이게 큰 티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가지고 가고 두 명이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볼 거 아닙니까? 쟤도 가지고 가네? 그럼 나도 손자 있는데? 나도 손녀 있는데? 다들 하나둘씩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5만 달러어치의 선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 우리도 많죠. 뭐냐면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꼭 이걸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자랑을 하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 이런 데는요. 거기에 식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이쁘거든요. 나이프나 뭐 포크나 이런 거 몰래 가지고 와서 그걸 찍어서 올려. 어디서 가지고 온 거라고. 근데 그분한테는 그거 하나겠지만 그 셰프한테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커피집에서 머그잔 이거 몰래 가방에 넣고 오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큰 죄책감 때문에 이거 걸리면 내가 감옥에 갈 텐데 이러면서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작은 건데 이거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식기 잔 이런 거는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다른 사람이 먹던 거를 자기가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요. 간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를 다 떠나서, 그거는 그 음식점 거예요. 그거 함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약값이 더 듭니다. 아무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얘기를 에리얼리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비리, 이런 것들이 소수의 악당, 타고날 때부터 비열한 인간,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작은 비리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많이 이런 경험하시죠?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쌓아놓은 곳에 아무런 죄의식 느끼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실은 저도 있고요. 또 빨간불인데도 남들이 건너면 그 꺼리낌 없이 그냥 건너죠. 그러면서 다들 이런 생각하죠. 이건 남들이 하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이건 큰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예전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느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부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요. 이런 분들도요. 바로 옆에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하면 그분들 욕하죠. 대한민국 국민성 글러먹었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스스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채용비리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만연해온 채용 청탁 때문에 이 정도는 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지른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좋고 튼튼한 백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 게 바보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했겠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 지자체에 높으신 분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라 아들 딸 잘 돌보지 못했는데 좋은 직장에 넣어주려고 내가 있는 백 잠깐 쓴 거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명 뽑는데 내 자식 내가 아는 지인 한 명 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난리야 대세에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위층도 있을 테고요. 또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겠죠. 고려시대 음서제도 이거 그리하면서 고위층만 미리 뽑아주면 되지 왜 청탁까지 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 불감증 때문에 겨우 한 달 반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채용비리가 2,000건이나 넘게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비리랜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6명 중 1명이 채용비리 이걸로 합격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에리얼리 교수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사소한 부정행위는요. 전염병처럼 급속히 창궐할 수 있다.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거는 전염병처럼 흑사병처럼 확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로요. 이 7.18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복 이후에 7.18을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이승만이랑 미 군정이 별 수 없다. 뭘 하려고 하니까 아는 애들이 쟤들밖에 없어. 이러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내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처럼 7.18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리얼 교수도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한 번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에리얼 교수가 이론을 통해서도 이걸 설명을 해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 이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죠? 실은 이거는 에리얼 교수가 아닌
교수인 에리얼리 교수보다 훨씬 전에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에서 나왔던 이론이에요. 당시 짐바르도 교수는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유리창도 깨지고요,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거 유리창도 깨지고 번호판도 없고 이거 누가 버린 거 아니야?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돈 되는 부품 이거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훔쳐갈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 푼 거예요. 이거 마구 다 때려 부셔버렸다는 거죠. 깨진 유리창을 하나 방치하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 이거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린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요, 1982년 미국 월간지인 애틀란틱 먼슬리에 이 내용을 기고를 했대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요, 놀랍게도요, 요 앞에 얘기했던 분들보다는 한 명의 정치인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네. 1994년 뉴욕 시장에 선출됐던 루돌프 줄리아니. 줄리아니 시장 기억나시죠? 네네. 이 줄리아니 시장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적용해가지고요, 당시 범죄의 온상이었던 뉴욕 지하철, 이 지하철을 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화를 시켰느냐? 시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지하철 내에 낙서를 모두 지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니까 시민들이 저 시장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곳곳에 범죄가 창궐하고 있는데 강력범죄 소탕에 더 힘써야지. 겨우 낙서나 지우고 있느냐? 뭐 저렇게 한간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워도 낙서는 다시 생겨났다고 해요. 때문에 모든 낙서를 지우는데 무려 수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냐면 낙서가 조금씩 사라질수록 범죄율도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지 90일 만에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1년 후에는 30에서 40%, 2년 후에는 50%, 그리고 3년 후에는 무려 8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뉴욕이 예전에 1990년대만 해도 일반인들이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범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 이거 덕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요, 에리얼리 교수는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도덕적 범주를 수정하고요, 부정행위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죠. 이게 뭐냐면요, 옆에 부정행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해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도덕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친구가 하고 있으면 그럼 나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쓰레기가 많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요, 채용 비리가 만연하게 되면 청탁을 하지 않는 게 이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비리, 작은 구멍으로 인해 거대한 댐이 묻어듯이요, 개개인의 작은 비리, 작은 거짓말, 사소한 부정행위가요, 사회 전반에 온갖 거짓과 부패가 만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요,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는 즉시 해결하고 도덕적인 각성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에리얼리 교수는 지적을 하세요. 쓰레기나 비리가 보이면 즉시 치우고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케네디 예술센터의 경우에는요, 아까 40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5만 달러의 선물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대요. 어떻게 개선했느냐? 물품에 가격표를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물건을 팔 때마다 판매 대장에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 당신 물건 손대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됐더니만 신기하게도 물품이 사라지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 이미지만 붙여놔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한 일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대요. UC 버클리. 여기도 명문이잖아요. 여기에는요. 화장실에 화장지를 주말에 걸어두면 월요일도 되기 전에 모두 없어져 버렸대요.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공휴지의 비극. 이것도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 휴지 그거 하나 훔쳐가도 이게 뭐 큰 죄야. 이건 뭐 그냥 내가 잠시 슈퍼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UC 버클리대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장지는 공유물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쪽지를 화장실 한쪽에 붙여놨대요. 그런데 이거 붙여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 몇 시간 뒤에 두루마리 휴지가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몰래 가져갔던 애들이 그거 보고 이거 훔쳐가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휴지도 사라지지 않고요. 이 작은 메모 하나가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요? 제가 UC 버클리 갔을 때는 이 메모 없었는데 누가 붙였어? 그러게요. 박 PD가 다녀간 다음에 붙여놨나 봐요. 아니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는 곳에 농구 골대 모양의 쓰레기통 만들거나 아까 얘기대로 눈 붙이는 거나 양심 거울 설치하면 그 무단투기가 싹 사라진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또 1%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어떨까?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동안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한 유혹을 느끼면 언제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물쇠로 문을 꼭꼭 잠가도 도둑이 털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당신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는 문이 잠겨있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의 침입만 막아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얼리 교수가 강조한 대로 어떻게든 일반 사람들 98% 이런 분들에게 비리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청탁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또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장 퇴출시키지 못한다면요. 아니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시험 보게 만드는 등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증하면 되죠. 그리고 억울한 탈락자들의 구제책 이것도 마련해야 되고요. 해당 기업에서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고 혹시나 채용비리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하신 이런 분들도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적극 신고해서 다시 이런 비리가 발붙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썩어가는 거 애초에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채용 비리로 들어가는 당사자, 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등 떠밀려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거 아닙니까? 뭐 아빠나 삼촌이 유력 인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부터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할 거고 또 소비자, 민원인들과 일을 하면서 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맞아요. 지식도 없고 매너도 없는데 그렇죠. 스트레스만 엄청 받게 될 거고요. 뭐 오래가지 않아서 그만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 내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얘는 낙하산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밥도 같이 먹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당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겠죠. 아무튼요.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기득권층이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아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 정도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덕적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들이대지 못하도록요. 국민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염칠한 것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깨트린 유리창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국가 위에 봉사했다는 놈 치고 난 봉사한 놈을 못 봤어. 거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채용 비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요. 모든 기업이 공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연봉이나 복지제도가 올라가면 될 텐데. 뭐 이 이야기는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일수록
채용을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더 빡세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채용 비리 저지르면 니네가 깨진 유리창이야. 우리가 경고를 내줘야 되겠죠. 아니면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유리창 하나 깨놓고 오면 되죠. 아, 잡혀가려나? 잡혀가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9일날 저녁에 많은 축구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막 분통까지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중국이랑 했는데 무승부로 비겨서? 그러니까요. 신태룡 호가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요. 2017년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 개막전 여기에 출전했잖아요. 근데 박 PD가 얘기한 대로 중국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선수들이 2군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안증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중국과의 A매치 상대 전적이요. 우리나라가 무려 32전 18승 12무 2패.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게 큰일 났어요. 최근만 놓고 보면요. 요번까지 해서 1무 1패. 우리가 오히려 뒤지고 있어. 공증증을 염려해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얼마 전 강팀 콜롬비아 이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심했잖아요. 근데 중국 만나선 또 예전 모습이 또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약체라고 자만을 하고 슬슬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러시아 월드컵이요. 제가 달력을 봤더니만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우리의 우려를 싹 씻어버릴 수 있도록요. 12일날 북한과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6일날 이때 절대 지면 안 되죠. 일본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때는 화끈하게 이겨서 축구팬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채용비리 뉴스가 비슷한 날짜에 나왔거든요. 네. 앞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처럼 공기업 채용 이런 신조 아시죠? A매치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이 A매치처럼 너무나 살 떨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A매치. 그리고 보통 같은 날 그 채용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A매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조어가 또 있대. 합정너. 이게 뭐냐면요. 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이나 하라. 이런 신조어라는 거예요. 이 신조에 대해서는 합정역 역장님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과 내부 직원, 사회 이사의 청탁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시도의원은 물론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이름도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국회의원 역시 청탁 대상자가 50명이 넘는데요.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벌써 있죠. 권성동, 염동열. 이 의원 이외에도요. 전현직 의원 7명이 추천자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청탁이 심했는지요. 신입사원 상당수는요. 추천자가 한 명이 아니래요. 한 명으로는 불안한 거야. 저 사람만 추천해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명, 3명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보험도 들었네. 그러니까요. 보험까지 든 거죠. 그래서 당시 면접관이었던 강원랜드 모 인사팀장은요. 이분은 관도 때요. 근데 이분은요. 법정 진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서류 지원 때부터 전화 쪽지 A4 용지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져 왔다. 인정을 한 거죠.
특히 국회의원실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의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차 인정석 검사는 아예 점수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청탁한 애들이 대부분 실력이 워낙 떨어져. 그렇지. 인정석 검사 이 점수를 반영하면 얘네 다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청탁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요. 게다가 여기도 3차 면접까지 했대요. 근데 3차 면접 이렇게 덜 떨어지는 애들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도 썼대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면접 순서도 조정을 했대요. 왜 조정을 하느냐? 덜 떨어지는 애들끼리 뭐 하나야. 이게 들통이 안 나니까. 그렇죠. 게다가 점수는요. 진짜 기발해요. 반드시 연필로 적게 만들었대요. 왜냐? 점수가 모자라면 나중에 다 합산해봤는데 이 청탁받는 애 붙여야 되는데 점수가 모자라면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제는 노래가 바뀌어야 돼. 기득권 자제의 면접 전수는 연필로 쓰세요. 이것도 나름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이 연필도 H 시리즈로 써야 돼. 그래야 잘 지워지나요? B 시리즈로 쓰면 이게 흔적이 남거든. 맞아요. 그리고 지우개도 좀 고급으로 써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비리랜드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비리랜드라고 안 하겠죠. 또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스키장. 네. 스키장을 처음 개장할 때 여기도 직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여기야 당연히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왜냐면 스키장 운영하고 스키장 강사해야 되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해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갑자기 채용 공고에서 문구 몇 개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윗물부터 제대로 썩은 거죠. 이건 뭐 연루라기보다는 관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것이 2016년도 5급 신입 직원 채용 관련 부분이거든요. 이 금감원이 2015년 9월에요.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계획 이거를 공고하면서요. 경제학 분야 11명 등 총 7개 분야 53명을 뽑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요. 채용 인원의 25배수 그리고 필기 전형은 2배수 1차 면접에선 1.5배수 2차 면접에선 채용 예정 인원만큼 뽑을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금감원 전 총무국장이요. 지인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제학 분야 지원자 땡땡땡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간단히 홍길동 이 친구가 필기 합격 대상인가요? 라는 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무국장이 확인해 봤더니만 이 친구가 필기 성적이 23등인 거야. 문제는요. 이 분야 필기 합격자 대상자는 22명. 한 끗 차이로 탈락한 거죠. 그래서요. 이 국장이 어떻게 했느냐. 담당 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의 채용 인원 1명씩 늘려. 무조건 늘려.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늘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시한 덕분에 이 홍길동은요. 필기 전형에 추가 합격을 했고요. 결국 면접에서는 당연히 만점을 받았고요.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53명으로 했던 금감원은요. 경제학 분야 등 정원이 3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덕분에. 근데 이렇게 3명이 늘어나면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IT 분야 정원 3명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예. 이 친구 홍길동이라는 친구 1명 때문에 애꿎은 IT 분야 3명이 떨어진 거라는 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행이나 뭐 공공기관 들어가서 뭘 뽑을 때 공인인증서를 꼭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동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금감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3분 IT 분야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3분 이분들이 원래 들어와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더 편안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3분만의 피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죠. 아무튼요. 이처럼 채용비리는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요. 소위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대요. 이런 공공기관 채용은요. 그들만의 리그다. 있는 집 자식 기득권층만의 리그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채용비리 적폐가 서서히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지난 10월 16일에 공공기관 역장님이 왜 해명을 하십니까? 합정역이잖아. 합정 너래니까요. 아무튼요. 뭐 답정 너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채용비리에 대한 충격이 컸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이들이 이 소식 보고 다들 좌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최근 밝혀진 채용비리 실태와 함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공공기관은요, 그동안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에서 5배수 이 범위에서 서류 합격자를 뽑아왔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2014년에는요, 겨우 1명 채용하는 자리인데 서류 합격자를 30명이나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30배수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 발표마저 뒤집고요, 합격자 수를 더 늘렸대요. 무려 45명. 1명 채용하는데 서류 합격자를 45명이나 발표한 거야. 오.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것도 있죠. 야, 우리 공공기관은 말이야 45대 1이야.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뚫어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한 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네. 한 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얘를 어떻게든 합격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야. 좀 얘가 공부를 잘하고 뭐 이랬으면, 능력도 있고 했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둬도 됐겠죠? 근데 30명 정도면 얘가 서류는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30명 바뀐 거예요. 아하. 그래서 45명까지 늘려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한 명, 아까 얘기했던 합정너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나머지 44명을 들러리를 시킨 거란 얘기인 겁니다. 결국 추가로 들어온 애들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서 맞춘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게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있었다고 해요. 또 요즘 재미난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비리랜드. 어딘지 아시죠? 랜드가 붙은 걸 보니까 뭐 강원랜드겠네. 맞아요. 강원랜드가 비리랜드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요, 채용 비리 사례가 너무나 다양하다고 해요. 이 강원랜드 인사팀은요, 엑셀 파일로요, 신입사원 청탁자 명단까지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게 벌써 밝혀졌죠? 허허. 특히 임원이나 일반 직원, 사회이사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서요, 외부 관계자와 강원랜드 주변 지역 유지,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했대. 누가 청탁했는지를요. 또 외부 인사의 경우에는요, 카지노 허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부터요, 경찰의 정보과 직원 이런 사람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야, 디테일하다. 그러니까요, 유경험자란 문구가. 그리고요, 그거를 대체해서 외국어 눈통자면 가능하다. 강원랜드에 외국인들이 스키 타러 많이 갔나 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부에서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합격자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당시 뽑힌 스키 강사 중에 한 명이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천식 이걸로요, 군대를 면제까지 받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스키 강사잖아요. 천식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찬바람 쐬는 거. 네. 이 천식 걸린 사람이 감기에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참 공기를 어쩔 수 없이 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키장 강사로 채용이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밖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도 있을 거겠고요. 얘를 하나 뽑기 위해서 채용 조건을 바꿨던 거죠. 얘가 원래 천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천식이 걸리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천식이 아니었는데 군대 면제인데 왜 면제인지에 대한 사유가 서류에 써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한마디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군대도 면제받고 채용도 낙하산으로 되고. 진짜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제인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닐 거네요. 왜냐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고작 이런 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쓰겠어? 고만고만한 집안이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이런 조작도요, 강원랜드에서는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왜냐면요, 강원랜드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채용 비리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소위 백, 이것도 채용 비리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백으로 들어온 직원이요, 6명당 1명꼴 이렇게나 많다는 거야. 다들 너는 누구 백이니? 이 얘기를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니 우리가 전에도 건강보험공단 여기에 불만을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공단, 뭐 공공조직, 공기업 이런 데 보면은 유독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은 것도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백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나은 형태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여기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비리에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 부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됐대.